안녕하세요. 도시개발론 이재철 강사입니다. 이 강을 시작 한번 해보죠. 지난주 잘 지내셨는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출석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듯이 교수인 저도 공정성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의에 제가 다른 교수님 뭐 이게 도시개발학과 지역개발학과 교수님이 아닌 뭐 이제 다른 학교 교수님이랑 뭐 몇 분 교수님이랑 이 얘기를 나눠봤어요. 이 공정성을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공지사항에 올렸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어쨌든 뭐 제가 여러분 성적을 안 드리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대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과연 이 점수를 받을 만한가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봐도 떳떳하게 난 이 정도 했으니까 점수 받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방식을 택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점수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점수는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주에 대한 출석 체크나 요런 거는 제가 이제 수강 철회 기간이 23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뭐 나가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제가 이 그 기간이 지나면 아마 추석 기간이 도래할 거예요. 추석 기간 지나서 제가 그거는 출석에 관한 거는 다 체크해서 변경해 놓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 이 수업에 대한 책임은 다 제가 지게끔 돼 있어요. 교무과에 하셔야든가 뭐 학과로 문의를 하실 필요 없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일단 기준을 공지한 이상 요번 강의부터는 그 기준에 맞춰서 출석 체크를 이제 하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여러분들이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강의와 좀 틀리다, 물론 틀릴 수 있죠. 제가 다른 강의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대신 뭐 다른 강의 못지않게 점수는 후하게 드리는 거는 아마 지난 학기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점수를 다 드릴 거니까 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고, 이제 2강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복습을 해보죠. 예, 복습을 안 했더니 뭐 좀 이게 힘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도시개발의 개념적 정의와 범위 어떻게 됐죠? 첫 번째, 일반적 정의. 뭐 도시개발의 정의죠. 일반적 정의는 도시 변화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 시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련의 의도적 행위. 뭐 의도적 행위라는 건 우리가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재건축적인, 어쨌든 물리적인 그 행위를 가한되는 거죠. 광해 개념에서 도시 성장 관리하고 도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제 사회의 모든 개발 행위의 총체. 그 다음에 협의 개념에서는 물리적 개념, 신개발, 재개발 같은 도시 공간의 개발 조성에 의한 건축 개량이죠. 그 다음에 도시 개발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지난 시간에 했었죠. 첫째, 광해 범위. 아직 도시 형태나 기능을 지니지 않은 도시의 공간적 기능을 부여하는 것, 광의의 범위고, 이제 협의의 범위는 도시개발 범위 주체의 토지 이용 용도에만 부여해서 포함되는 행위. 우리가
잘하는 도시 개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 행위는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하여 계획적 개발 체제 속에 진행되는 개발, 요게 있었죠. 자, 개발의 정의는 우리가 뭐였죠? 그러면 제일 이제 먼저 나왔던 게 영국과 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제일 중요했죠. 공통점은 건축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토속 채취, 물건 적재에 관한 것이었고요. 차이점은 토지나 건축물 용도에 대한 중대한 변경, 건축물 철거, 재건축에 대한 거였고요. 영국은 포함하고 우리나라는 불포함. 불포함한 영국은 포괄적 의미만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도시 개발이란 무엇이냐? 도시 형태와 기능을 갖춘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도시 공간, 생산을 공급하기 위한 개발 행위를 얘기하고요. 첫 번째, 새로운 시가지 조성. 두 번째, 기존 시가지의 정비나 재개발. 세 번째, 개발 행위의 건축물 또는 재건축, 토목 구조물의 설치, 토지 구획 및 형정 멸치, 토속 채취, 물건 적재, 건축물 또는 토지 용도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였죠. 요런 것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개발의 법적 개념과 도시 개발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 행위의 개념, 우리가 얘기하는 국계법이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 형경 변경은 제외한다. 왜? 경작은 도시의 기능의 예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요건 제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토지의 채취, 뭐 산을 깎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걸 메운다던가, 그 다음에 우리가 농 같은 데는 이렇게 좀 내려가 있죠. 파져 있죠. 논, 밭 이런 데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성토 작업이라 그래가지고 대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흙을 도둠을 해서 다 눌러가지고 이제 형질 변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채취 또한 형질, 이제 그 개발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 건축법 40 규제 규정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뭐 일단 그 필지라 그러죠 우리가. 요렇게 한 필지가 있다. 요거를 두 개로 나눠서 이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합필하는 경우 말고 분할하는 경우. 자, 근데 여기 뭐 건축물이 있으면 안 되죠. 왜? 자, 여기 만약에 우리가 건축물을 이쪽에 져 놨어요. 그러면 이 대지의 용적률을 계산할 때 이 건축 면적을 이제 계산해서 포함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나누면 이 토지, 이 건축물을 부셔가지고 다시 용적 계산을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필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이런 토지 분할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건 이해가 가시나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 한 이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선 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용적률 계산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의 용적률을 허가를 받아서 여기 건축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요 대지를 또 지분을 나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적률이 확 올라가겠죠. 대지가 나뉘니까. 그러면 이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를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는 녹지지역 관리지역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물건, 적재물이라 그러죠. 그걸 한 달 이상 쌓아 놓으면 그거는 개발행위로 본다 라고 있어요. 자, 뭐 우리가 녹지지역에 뭐 토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벽돌, 뭐 이제 건축 자재물을 쌓아놨다. 그러면 그거는 한 달 이상 쌓아 놓는 경우 그거는 도시개발 행위로 본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도시개발이란 도시의 형태나 기능을 갖춘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뭐 도시공간의 생산을 공급하기 위한 개발 행위로서 새로운 시가지 조성과 기존 시가지의 정비, 재개발을 포함하며 개발 행위는 건축물 건축에 또는 재건축, 토목 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구획 및 현질 변경, 토속 채취,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그 다음에 건축물 또는 토지의 용도 변경에 중대한 변경을 포함할 때, 그죠? 뭐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물을 뭐 오래돼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근데 재건축이 아닌 대수선이라고 있어요. 이제 뭐 그 옛날 한옥 같은 경우에 뭐 기둥 3개, 4개 중에 3개까지 바꾸면 그건 대수선이라고 그러죠. 기둥 하나만 내비두고 나머지 기둥을 바꾸는 행위를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소실과 다시 뭐 거의 진배 없어서 재건축과 마찬가지지만 원래 형태의 기둥 하나만 내비둬도 그거는 대수선으로 이제 뭐 그 중대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이제 집을 사서 너무 헐었다. 그러면 대수성까지는 되고 재건축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좀 잘 보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이란 어반 디벨롭먼트 필요성, 도시개발의 필요성은 도시 성장과 변화의 새로운 공간 수요, 이제 성장을 하면 새로운 도시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도시 개발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도시가 성장과 변화를 한다. 그 다음에 도시화, 도시 산업의 변화, 그 다음에 도시 개발은 그거에 대한 공급 수단으로 보는 거죠. 본격적인 도시화는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율이 속도가 빨라지고 미래 도시개발 수요가 급증하게 되죠. 그래서 1800년에는 17%였는데 90년에는 5.5%가 도시화율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에는 13%, 80년대에는 40%, 94년에는 44.8%, 2005년에는 60%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도시화율이 이거보다 속도가 훨씬 빨랐죠.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생산 방식의 변화도 있었어요. 소규모 수공업, 간의 수공업원에서 대규모 기계공업도 됐고 그 다음에 농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다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기계로 대량 농업을 짓죠. 뭐 이양기나 요새 농촌이 이게 고령화되고 사람이 별로 없음에도 어느 정도 농사를 질 수 있는 거는 기계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지만 어찌 됐던 사람 손이 가는 때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교통수단의 변화, 증기기관의 예전엔 증기기관의 등장이었지만 지금은 뭐죠? KTX 뭐 증기기관보다 속도가 거의 한 10배는 빨라졌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공업화 지역 일자리, 농촌 유입, 음, 농촌에서 농사 짓는 게 상당히 힘들었죠. 그래가지고 음,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농촌을 떠나서 방직 공장으로 방직 공장으로 가서 뭐 맨 처음에 직물 기술을 배워서 거기서 뭐 옷을 만들던지 뭐 재봉틀질을 한다든지 이런 간의 수공업 쪽을 많이 우리나라에서 할 때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이직을 많이 했었죠. 지금은 반대죠. 이제 귀농이 또 유행이 됐죠. 그 다음에 인구 유입과 도시 확장이 일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주택 기반 시설과 생활 편의 시설의 부족으로 환경오염, 자연환경 훼손 등의 도시 문제가 일어나서 새로운 도시 뭐 공급과 수요가 발생했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개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공급을 충족시켰다는 거죠. 자, 이제 도시화 단계에서는 도시와 교회와 반도시와 재도시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도시화는 도시의 인구 집중, 농촌의 인구 감소, 그 다음에 노동자의 주거지가 필요했었고 몰려드니까 공장 인근 지역의 발달을 했었고 도시 개발에 집중을 했죠.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이 악화됐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그 지금의 코로나는 아니지만 그 흑사병 같은 문제가 계속 생기고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전염병이 문제가 되니까 주거 환경 개선 및 이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좀 잘 사는 인구부터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제 좀 도시 주변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좋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기 신도시 뭐 분당, 일산 뭐 이쪽, 그 다음에 안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외로 좀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죠.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통근 문제가 이제 트래픽이라 그러죠. 출퇴근 시간이 겹치니까 인구의 이동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면 그 환산했던 교통량보다 이게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교통시설의 개발, 이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죠. 뭐 농경지에 대한 개발 수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반도시화, 3차 산업의 증가가 했죠. 그다음에 3차 산업이 뭐죠? 서비스 산업. 소득이 향상되고 자가용 이용이 더 증가됐죠. 그러면서 주거의 입지 선정이 이게 뭐 출퇴근 시간이 막 한 3시간씩 하루에 6시간을 소모하다 보니까 어떻게 직장 근처로 오히려 도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귀농, 농촌 생활을 선호하고, 그래서 기존 도심부가 쇠퇴하고 유유한 현상, 그 다음에 도시의 인구가 좀 감소됐고, 이 공장지대가 좀 빠져나가면서
그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채울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됐죠. 그래서 재도시화가 일어나는 거죠. 도시 재개발, 도시 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 기능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여기서는 재개발 산업, 교통 여건 개선,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 도심 상업 내 보행자물 조성, 사회 하부 구조의 개선 증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인구가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유인책을 쓴 거죠. 그래서 제 친구도 맨 처음에 잠실에 살다가 좀 91년도, 2년도에 분당으로 이사를 갔어요. 분당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2000한 10, 2007년, 2008년 그때에 다시 여의도나 이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재도시화가 시작된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도시가 이렇게 좀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자, 도시개발의 종류. 어떻게? 대규모 개발과 소규모 개발로 일단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 규모에 따른 거죠. 그 다음에 관련 제도에 따른 거, 시행 주체에 따른 거. 요거는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할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냥 요런 게 있다고만 알아주시면 돼요. 토지 취득 방식, 개발 목적 등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일단 대규모 개발이냐 소규모 개발이냐 요렇게만 나눠서 국계법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앞으로 요건 좀 줄여서 부를게요. 국계법이라고. 그래서 개발 행위, 소규모 개발 요걸 나눠놨고, 도시계획법은 도시 재개발 사업, 대규모 개발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기존 주거지를 한 틀로 묶어가지고 개발을 하기 때문이죠. 도시지역, 뭐 주거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보존녹지는 5천 제곱미터 미만, 관리 농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이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사업을 제외한 이제 시군구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봤죠.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다음에 뭐 요새는 이제 재개발이 아닌 도시 재생 뭐 이런 걸로 들어가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환경 개선 사업에 가까워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러니까 뭐 용적률을 높인다 이런 거보다 있는 거를 좀 더 살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 1만 제곱미터 이상은 주거 상업 자연 녹지, 3만 제곱미터 이상은 공업,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비도시 지역이 이제 그 대상 규모에 속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그 복습이었고, 지금부터는 2강 도시개발 이론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미시적 개발,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죠. 토지는 입지성과 고정성 또는 위치의 유일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업자가 어떠한 토지를 매입해서 어떠한 건물을 지을 것인가는 궁극적으로 이제 토지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죠. 입지 조건이나 개발 수요에 따른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역 앞에는 우리가 보통 어떤 것들을 두죠? 역, 이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사업의 역 제일 주변, 핵심 주변에 보면 역을 나와서 상가가 이렇게 포진돼 있죠. 왜 상가가 포진돼 있을까요? 상가를 지나서 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쨌든 주거 지역까지 가기 위해서 중간에 거쳐가는 지역을 상가 지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항상 거기서 소비가 일어나고 소비 촉진과 그쪽은 이제 좀 밀도가 높은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다 어 바로 역 바로 앞인데 거기다가 주거 지역을 만드는 아파트를 만드는 경우는 대단히 없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왜 그럴까요?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입지 여건이나 수요의 특성이죠. 높, 이 토지를 가지고 비싼 고밀도 개발을 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땅을 그렇게 좀 가치를 낮춰서 팔기는 싫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개발업자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도 토지를 보고 조금씩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슨 지금 이제 이기 신도시가 그 어찌 됐던 간에 정부가 지금 공급 정책으로 내놨는데 문제는 어 거기서 진입할 수 있는 교통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됐고 2기 신도시부터 3기 신도시까지 그러한 교통 기반 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개발을 할 때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게 지금 큰 문제죠. 그래서 그쪽의 가격이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그 밀리는 길을 뚫고 서울로 출근하면 과연 그게 괜찮은 사업이 될까? 그리고 지하철이 아닌 지옥철로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더 수요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배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도 새로운 그 신도시에 입지를 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릉에 있는 그 골프장을 이제 그 만약에 지금 뭐 재개발을 한다, 개발을 한다, 그래서 공급을 하겠다, 주거지를. 그러면 상계동이나 이쪽은 지하철 4호선과 들어올 수 있는 게 내부순환, 그 다음에 동부 간선도로뿐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동부 간선도로가 좀 문제가 돼요. 어, 이렇게 세 군데로 좀 지금 나눠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 지하철 노선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통량이 지금도 과부하가 걸려 있는데 요번에 그 장마가 왔을 때 어땠어요? 동부 가선도로가 일시적으로 잠기고 통행이 중단됐을 때 거의 거기 있는 모든 차량들 의정부에서 들어오는 차부터 해서 그 모든 차량들이 내부순환도로나 그 다음에 지하철 4호선 그 다음에 이 시내 교통망으로 진입하는데 엄청나게 밀려가지고 지각사태도 벌어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좀 더 과부하적인 그 많은 주택량을 넣었을 때 그 교통량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안 내놓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정 위치를 점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건물 수요 특성을 판단하고 이를 매입하여 개발하려는 과정에서 불가분의 개발업자 간의 해당 토지의 점유를 둘러싸고 경쟁이 발생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입지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한남동 재개발 같은 경우에 그 건축 업체 쪽에서 금품 살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과열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시공업체가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어, 많은 개발 이익을 위해서 일단 본인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깔고 가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했던 거죠. 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쑥 들어가긴 했는데 한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그런 것들이 이슈였어요. 그 다음에 토지의 가치와 궁극적인 입지 요건에 따라 건물 수요 규모에 따른 건물 분양 가격, 분양 수익의 규모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어, 지금 뭐 주거가 공급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 지방에 있는 아파트 지금 미분양이 엄청나게 나고 있죠. 서울 쪽에만 지금 이제 뭐 공급이 부족하다 이러는데 음, 제 생각은 조금 그래요. 이 공급과 수요를 어떤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통제하기에는 어, 이 수요에 대한 욕구를 그렇게 막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정책으로 보면 음, 수도를 옮기자. 청와대나 국회를 저쪽 그 세종시로 옮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수도를 옮기는 일은 좀 극히 드물죠. 근데 이 주택 정책이나 이런 게 잘못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도를 옮김으로써 그걸 해결하겠다. 이거는 조금 도시계획적 측면으로 봤을 때 너무 좀 어디 뭐 어디 가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방식을 취해서는 좀 힘들겠죠. 왜? 그 모든 주요 기관 시설들은 나중에 외국이나 이런 통상에 관한 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 세종시 위치에서 뭐 공항을 새로 만든다? 만약 국빈이 왔을 때 세종시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청와대를 옮긴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쉬운 문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단지 땅값, 내가 서울에 땅을 못 가져서 뭐 내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옮긴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의견은 그래요. 그리고 세종시가 그만한 그 땅의 가치나 이런 것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뭐 여러 군데에서 뭐 이전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때그때 정치적 문제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지. 한 나라의 수도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옮기거나 이런 이야기는 힘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의 용도. 우리는 개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때부터는 사업이죠.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윤도 충족해 이제 뭐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윤의 극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토지는 최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이 용이되고 이때 토지의 이제 가치는 예상되는 최대 수익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공성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죠. 어째 됐던 간에. 그래서 이러한 개발을 잘 공공적인 면이 안 들어가면 개발을 안 내주기 때문에 그 개발의 욕구와 공공의 욕구가 부딪혀서
도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뭐 그 박원순 시장, 고 박원순 시장님이 계셨을 때 뭐 잠실이나 이런데 개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 그러면, 아, 건물 한 동을 남겨라. 우리나라의 그 건축 형태를 보기 위해서 이건 하나 남겨둬야 된다. 건축물 한 동을 남길 때 그 주변을 빼고 나머지를 건축했을 때 그 수요의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 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빼고 이제 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수익이 보통 기대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개발을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고, 지금에서는 뭐 어찌 됐던 간에 도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허용을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시 공간 범위,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도시 공간적 범위는 도시용 지대가 농업지대에 토지를 플러스, 그 다음에 도시용 토지로 전용 개발 비용을 합한 거와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아주 쉬운 얘기예요, 이거는. 그 도시용 그 지대라는 것은 농업지대 토지의 지가 플러스 도시용 토지로 전환했을 때 여기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죠? 일단 뭐 용도 변경을 해야 되겠죠. 대지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플러스 공공시설 부지, 도로, 뭐 인도, 그 다음에 관공서 이런 부지들을 다 뺀 그런 가격들을 다 뺀다고 보단 더 합쳐서 이제 개발 비용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플러스 개발 비용. 그 다음에 상하수도, 전기, 공급 설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기반 시설이라 그러는데, 그걸 깔았을 때 포함된 그 비용을 합한 것과 같아졌을 때부터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도시개발 밀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로 할게요. 단위 토지당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하는 경우 토지 이용 밀도가 증가하여 고밀 개발이 이루어지고, 반대로 토지에 비해 자본 투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저밀 개발이 이루어진다.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자, 우리가 이러한 필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필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에 우리가 만약에 밀도가 높다. 건물이 20층짜리가 들어왔어요. 마우스 스르르 쓰니까 잘 안 써지네요. 20층짜리가 들어왔어요. 20층짜리가 들어온 거랑 우리가 여기다 건물을 5층짜리를 지은 거랑, 자, 그 어떤 토지가 같은 크기의 토지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게 자본의 투입량이 많을까요? 20층짜리가 높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이게 고밀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같은 대지 안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아니라 일단 건폐율을 따져야 되죠. 요걸 따진다 그러면 건폐율을 따져서, 그러면 자, 이 20층짜리는 어디 있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역 앞이나
시내 중심부 뭐 이런 데 있겠죠. 그 다음에 5층짜리는 어디 있을까요? 요거는 조금 교외로 빠진 데나 아니면 구시가지의 상가 건축 정도, 상가 건축들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음,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공부를 할 때 대학원 시험 중에 음, 좀 면접 시험에서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어떤 시험이 있었냐 그러면 로 교수님이 갑자기 요만한 죄송해요. 이게 마우스로 그리니까 이게 잘 안 돼서 익숙하지가 않네요. 딱 요런 검정색 박스였어요. 박스를 하나 딱 세워 놓더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그러길래 제가 머뭇머뭇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어,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그 교수님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이메일로. 그때 비록 떨어졌지만 그거에 대한 답을 너무나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냐. 자, 이게 스케일이 이걸로 따지면 뭐 100분의 1로 따지면 요게 한 15층짜리에서 20층짜리 건물이고 그러면 그 앞에는 최소한 도로가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을 것이고 15층 이상 건물을 지면 보통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이제 한 6차선 그 정도 되는 도로가 앞에 있을 것이고 건물색이 검다는 것은 어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따뜻한 남반구가 아니라 좀 추운 지역에 있다는 예시를 주신 거예요. 나는 최소한 대학원에 들어올 건축 쪽 대학원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이 분석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문제 해결 능력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한번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식의 생각이에요. 역순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같은 땅에 용적률 20층짜리와 5층짜리 그러면 20층짜리는 어디 있고 5층짜리는 어디 있고 왜 거기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본인이 부여를 하고 개발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좀 뭐라 그러지? 그 좀 특이한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이 분석력이 한 단계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이러한 고민들을 한 번씩 조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처음부터 쉽진 않겠죠.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바뀌어질 겁니다. 두 번째, 토지의 매입 또는 임차에 따른 비용 단가. 이게 지대죠. 자본의 차입에 따른 비용 단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 봤듯이 도시 개발을 할 때 주체가 어디냐,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매입하냐,
일괄적으로 통째로 매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한 필지로 한 다음에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걸 세우는 경우에 우리가 각각에 있는 그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죠. 이제 조합원이 돼서 조합원들에게 이사 비용과 뭐 각자의 비율에 따른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비용을 주면서 다 하나로 그 사업 주체의 그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의 권리를 다 위임받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비용과 그 조합원 이외 일반 분양에 따라서 남는 비용 그거를 뺀 차이를 자부담을 해서 내고 그 이제 그 사이에 PF에 대한 이자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단가가 결정되는 거죠. 사업이 그래서 빨리 끝날수록 이자도 적게 나가고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비싼 생산 요소는 투입량을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싼 요소를 투입량을 증가한다. 자, 우리가 안산에 50층짜리 아파트를 세운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대부분 하진 않죠. 뭐 한 23층, 그 정도, 20 몇 층, 그 정도 아마 예상을 할 거예요. 어, 안산 쪽은 특히 시화공단이나 요 근방으로 갈수록 어쨌든 그 뻘밭을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안이 그리 탄탄한 지역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만약에 높이 만약에 건물을 세울 경우에 기초공사가 되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뭐 파일을 하나 박을 걸 10개를 박아야 되고 이런 식의 비용이 증가하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용적률을 많이 받고 싶지만 안 되면 반대로 어떤 거를 이게 높이 올라가면 건축비도 비싸져요. 대신 여기는 땅값이 좀 싸니까 땅을 더 사서 뭐 요런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던가 뭐 다른 여건 개선을 통해서 뭐 투입을 하는 거죠. 뭐 이제 철근 콘크리트조로 할 걸 철골조로 하던가 아니면 뭐 설계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극한강도 방식으로 하면서 조금 더 공기를 단축시켜서 뭐 이 생산 요소로서 좀 그런 것들을 그 이 적용시킬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보도록 하죠. 지금 한 40분, 50분 좀 넘게 강의를 했으니까 잠시 우리나라의 예전의 개발 형태, 강남이라는 영화에서 도시 개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이제 도시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부동산 투기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영화에서 재미있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한 잠깐 감상하고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담으로 여기서 뭐 좀 이렇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우리가 도시개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땅값을 예전에 어떻게 부풀렸는지,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부풀리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거는 뭐 좀 다양한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상문을 짧게 한 두 줄 정도로 내일 그 댓글 달면서 한번 수업을 다 보시고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잠시 쉬고 좀 이따 만날게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세상 한강염이 듯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마음을 싣고서 젊음을 피어나는 꽃처럼 이 밤을 맴돌다가 새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만 갑니다. 어제 다시 만나서 다짐을 하고 우리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 밤 이 차로 자고 시험 타고 나 있잖아, 이 정신아. 아유, 됐습니다. 에이씨. 밀지 마야, 새끼. 완전히 깜짝이구만. 말죽순들 어디 있대? 형님, 그 대사는 잘 외웠지? 야, 너네들도 까먹지 마라. 예. 그냥 자연스럽게만 하면 돼요. 형님은 세탁소에, 우리는 뭔 복덕방이냐? 이럴라고 공장에서 나온 거 아니잖아. 장화 신고 들어왔어도 구두 신고 나가면 되잖아. 쨍 하고 해뜰날에 오겠지. 반포 쪽에 아파트 분양권이나 받는 것이 어찌냐? 프리미엄이 주택복권이란다. 그 분양권 아무나 준답니까? 요것들 불알 좀 가면 돼요. 뭐? 정관 수술 받으면은 우선권 준단다. 안 그래도 비좁은 땅 쪽수만 하발나게 늘어나니까 이 씨 없는 물총들이 대접받는 거 아니냐? 에이씨. 야, 나중에 부르면 돼야. 간단하게. 야, 종대야. 아따. 평당 3,000원에 하시죠. 됐어. 8,000원에 살려면 사고, 말랑 마. 3,000원도 많이 쳐드리는 거예요. 속매할게요. 사모님, 아까 그쪽이랑 계약하시죠. 잠시만. 여기 공원 내는 거 맞답니다. 여보! 이 기사, 너 좌측으로 가봐. 본인 좌측으로 가라고. 아, 지금 남의 땅에서 뭐 하는 거야? 측량할 게 좀 있어. 아, 측량은 왜? 5m만 더 가라고 확 빨리. 급전이 필요하신가 봐요. 며칠 전엔 5,000원에도 안 판다 그러시더니. 싸게 후려치긴 했는데 이런 땅 사가지고 이문이 남습니까? 하기 나름이지. 일단 헐값으로 산 땅을 우리끼리 몇 바퀴 돌려보자고. 그래서 땅값을 계속 올려나가는 거지. 그러다 투기꾼들이 그 땅에 슬슬 관심 갖기 시작하면 바람 한 번 크게 잡아주는 거야. 어떡해요? 신문사에서 한 번 왔다 가면 땅값 뛰는 거 몰라? 어차피 땅값은 힘 있는 놈들 펜대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린 그걸 이용하면 돼. 실례합니다.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신문기자시구만. 저기 정미소옆 과수원 땅 주인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손님들이 다들 그 땅만 찾네? 대충 호구 잡힌 것 같은데요. 그래. 막차 태워서 시집 보내자. 그 가격은 안 되죠.
서울에 신문사 사모님도 평당 15,000원 준다는 거 내가 단칼에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가 5천 더 드릴게. 이 양반이 장난하나 키가. 아유 갑니다. 아이 덕분에 많이 튀겼다. 땅이 생각보다 재미가 쏠쏠하네요. 대한민국 비좁잖아. 두고 봐. 앞으로 땅만한 노다지가 없을 테니까. 자, 6만 원. 뭐 이렇게 많이 주세요? 반은 수급이고 반은 성금이야. 성금이라뇨? 압구정동에 좋은 물건이 하나 있는데 좀 리스키한 일이야. 자기가 좀 해줘.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요 강남에서 본 신개발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강남 신개발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죠? 되게 재미있었죠. 자, 농지 또는 임야를 성토나 절토를 하여 택지 조성하고 그 후 건축 행위, 개발 행위를 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이용 목적에 맞게 토지와 건축 등의 가공 행위를 말하는 거죠. 협의의 의미로는 택지 개발 행위고 광의는 신도시 개발이라 해서 이 행위는 각기 개발 목적에 따라 해당 법에 적용을 받죠. 그 다음에 어떤 법이냐? 신개발은 택지 개발의 유형에 따라 택지 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통해서 택지 개발 사업,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토지 형질 변경 사업, 대지 조성 사업, 주택법이죠. 부동산 개발 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좀 재밌는 것이 예전에 지금 LH공사라 그래서 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쳐진 것이었죠. 그래서 보시면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토지 형질 변경 사업, 대지 조성 사업, 뭐 이런 것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나눠져 있었어요. 대지 조성 사업 주택법에 받으니까 이건 주택공사 거였고 나머지는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 토지 형질 변경 사업, 부동산 사업 등은 그 토지공사 쪽에 있었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한 사업들이 좀 되게 많이 그 흑자 운영됐고 주택을 공급하는 쪽은 좀 적자가 심해서 나중에 이 LH공사라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치면서 그 부채가 되게 많이 적어진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공사를 만들면서 옛날에는 정부 산하에 있다가 공사를 만들면서 얘네가 두 개가 따로 있으니까 너무 정부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는 쪽과 적자 난 쪽을 합쳐가지고 거의 평균적인 답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게 요새 LH공사예요. 이런 뒷얘기를 들으면 좀 재밌지 않나요? 그 다음에 재개발. 요게 좀 요새 핫 이슈죠. 왜?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와 맞물려서 여지껏 재개발 사업을 고 박원순 시장 때는 좀 강화해서 못하게 했었죠. 그래서 좀 재개발이라 보다는 도시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해서 뭐 개발 사업을 공공적인 의미나 소프트웨어적인 쪽을 많이 가미하도록 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거의 한 7, 8년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도시의 서울이라는 그 수요가 많은 그 지역에서 공급 부족이 일어난 거죠. 이게 적당히 재개발을 풀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줬으면 이제 부동산 값이 이렇게까지 폭등은 안 했을 텐데 뭐 어쨌든 그래서 요새 얘기가 나오는 것이 도시 재생이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추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 있죠.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도로, 상수, 하수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 환경 및 도시 환경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하고요.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사업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주택 사업의 성격이 짙은 재건축과 좀 다르다라고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재개발은 그 공공임대주택에 꼭 들어가요. 근데 재건축은 이제 좀 덜 들어가죠. 비율이 적죠. 그래서 공공성이 짙다고 얘기하는 거고, 또한 기존 주택의 세입자 처리와 관련해서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급하거나 공급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의 주거 대책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건축의 당사자 간의 임대주택 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된다 그랬죠. 그래서 재건축은 보통 이사 비용을 주거나 그래요. 뭐 그냥 소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보통 재건축 사업이 시작되면서 조합이 설립되고 조합이 만들어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옛날에 2년씩 계약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아예 계약을 연장을 안 해줘서 소멸시키는 방법, 그리고 나가라,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내보내기는 좀 뭐 하니까 뭐 어쨌든 그 주거 대책비는 아니고 이사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고 그거에 조금 더 얹어서 뭐 그 주거 대책비 한 달 정도 분을 해서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공공성이 짙다와 아니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볼 거는 신개발과 재개발의 도시공간 구조에 대해서 보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중심 업무 지구 CBD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중간 지역, 부심 지역, 외곽 지역, 위성도시 발달 지역으로 볼 수 있고요. 그거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도심이 있는데 요게 예전에 뭐 공업지역이나 이렇게 발달을 하다가 점차 외곽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공업지역이 있고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고 뭐 외곽 지역에는 좀 아파트나 아니면 여기 뭐 농사 짓는 지역도 있었어요. 뭐 그리고 반면에 직금에 있는 지역, 요 지금 그림은 조금 한 번 재개발 정도가 된 지역 이제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공장이 있으니까 환경이 안 좋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주거지역이 전부 돈을 벌어서 부도심이나 위성도시로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예전에도 뭐 부도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영등포 막 이런 쪽도 있었지만 도심 내에 을지로나 뭐 특히 그 지금에 있는 그 청계천 주변으로 공구상가서부터 해서 쭉 그쪽이 다양한 공장들이 많았어요. 철공 공장도 있고 을지로 쪽에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결국 그 청계천 그 청계 고가를 하면서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그걸 다 딴 쪽으로 끄집어냈죠. 그러면서 다시 거기 재생이라 재개발을 한 것이죠.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제 신당동 쪽으로 보면 그 부분 쪽에는 아예 예전에 아파트나 그 밑에 있던 상가들을 없애고 롯데캐슬이 들어왔고 거기 뭐 홈플러스나 이런 것도 들어왔고 왕십리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쭉 개발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던 중심부가
이렇게 한 번 뛰어서 다시 공업지역이 이쪽으로 온 거죠. 외곽지역으로.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 위성도시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출퇴근이 좀 힘들게 되니 다시 어떻게 도심부로 주변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뭐 이런 식의 발달의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뉴 어버니즘 개발은 교회화에 따른 도심의 쇠퇴, 개구리 뜀뛰기식 개발, 인간 및 소득 계층, 인종 간, 소득 계층 간의 분리, 무분별한 교외 지역의 난개발, 대기 및 수질 오염, 농업 토지 및 동물 서식지의 상실, 사회 문제가 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밀집한 관계가 있다고 인식해서 도시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꾼 거죠. 사회 문제 해결을 하고자 도시계획 운동이고, 미국의 안드레아 듀니스 부부가 피터 칼쇼가 1980년대 후반에 주장을 했죠. 이것들을. 그래서 어떤 뭐 중심 도시가 있으면 부심이 있고, 뭐 주말 생활권 이런 식으로 통근 가능권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뜀뛰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교포분들이라 그러죠. 조선족 분들이 와서 대부분 많이 사셨던 데가 안산 쪽에 많이 사셨어요. 안산 쪽에 사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일자리는 뭐 영등포나 서울 중심권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거기서 좀 외곽 쪽에 있는 시화공단이나 이쪽으로 가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쪽에 이제 뭐 점점점 이제 분업화되고 이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원주민들하고 살면서 뭐 세를 안 내고 이제 도망을 간다던가, 아니면 자기들끼리 술 먹고 싸우면서 기물 파손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바꿔줄까. 근데 안산 쪽도 보면 아파트 쪽은 이런 분들이 안 들어가고, 그 좀 일동이나 이쪽에 보면 연립주택이나 이런 게 많은 쪽에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또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그 세를 주고 이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또 세가 안 나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할지에 대한 우리의 고민도 여기서 한번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성세가지가 슬럼화되는 현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심 CBD 지역이 문제가 됐다 그랬죠. 왜? 공업지역이 많이 생기고 사람이 밀집하다 보니까 어떻게?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하수도 많이 배출돼서 물도 오염되고, 그 다음에 뭐 그 당시에는 신식 건물이었는지 모르지만 점점점 날이 갈수록 이제 그 노후화된 주택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그렇지만 그 건축물의 겉면이, 외관적인 면이 문제가 돼서 못 쓰는 경우는 드물어요. 부실공사나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되게 좀 오래 갈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거기에 있는 설비들이 좀 문제가 돼요. 뭐 배관도 그렇고 전기 설비도 그렇고,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전기를 쓰는 양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옛날에 저희 집에서 전기를 쓰는 것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저희 때만 해도 뭐 많아요. 전기밥솥, 라디오, TV, 뭐 전축 있는 집도 좀 드물었고, 그게 다였어요. 냉장고 요 정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컴퓨터, 각 사람마다 컴퓨터, 핸드폰, 뭐 TV, 그 다음에 냉장고, 정수기, 모든 거에 전기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전기 용량이 훨씬 더 1인당 전기 용량이 늘어나고 예전에 집에 있던 그 설비 용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합선도 일어날 수 있고 과전류가 흘러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건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건축 뭐 구조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는데 더 불편한 거는 이 설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고자 하는 이유가 많아요. 지금 뭐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한 가지, 그 음마아파트 경우도 건물도 위험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설비 부분이 지금 거의 못 쓸 지경에 이르렀다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뭐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건축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도심을 떠나서 부도심 갔다가 위성도시 갔다가 요 부분들을 이제 재개발하고,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일기 신도시 지역 중에 일부가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도래된 거죠. 3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20년 정도가 지났죠. 일기 신도시하고 20년 30년이 지났군요. 91년도 분당 막 만들기 시작하고 이랬으니까 지금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거기 처음 만들었던 그 아파트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노후화가 많이 돼서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막고 있다가 지금 점점 풀어주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전까지는 도시 재생이었죠. 우리 고 박원순 시장 때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계적 대량 생산보다는 전자공학, 하이테크, IT 산업, 바이오 사업으로 변화되는 산업 구조에서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 사업이다. 근데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몰라도 물리적으로는 좀 부흥이 많이 저속화됐었죠.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 그래서 노후화된 저층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주거복지, 도시활력, 일자리,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교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두 개의 용량을 하나로 합쳐주고 이렇게 약간의 고밀화를 시키면서 녹지 공간을 좀 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일률적인 거보다 많이 바꾸지 않으면서 소프트웨어적이고 물리적인 변화를 최소로 하면서 이 도시 공간에 어떻게 그 활력을 주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있던 여기와 여기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고밀 개발을 하고, 여기는 녹지 조성이라던가 대신 고밀 개발을 하면서 여기 땅을 공개 공지를 받아가지고 아예 녹지화 시키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거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간선도로가 있었는데 요거를 없애고 요게 뭐죠? 걷고 싶은 거리, 주민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좀 사람이 활기차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든다가 도시재생이었어요. 의미는 하지만 그런 지역이 별로 없었죠.
도시개발의 공공정책을 보시면, 형태를 보시면 공부를 통해 그 공익적인 부를 통해서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각종 토지 규제를 통해서 도시개발을 제어하는 역할. 여기서 토지 이용 규제는 용도 지역 지구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용적률이나 이런 지역 지구를 뭐 지정을 좀 더 낮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못하게끔 규제를 가하는 것이고, 시장 진입의 규제, 토지의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대지로 조성된 토지와 건물의 분양 가격이나 임대료에 대한 가격 규제, 각종 부담 등에 대한 개발 이익의 분배 과정의 개입. 이게 뭘로 나타났죠? 그 개발이익금 환수제도라 그래서 너무 과도한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를 하겠다, 세금으로. 그래서 아예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많이 미비한 시점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규제를 가할 때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시장의 반발과 어디까지 반발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개입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규제를 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의 조세 정책 요새 많이 하죠. 뭐 2주택자 양도세, 뭐 양도세랑 그 취득세 이런 것들을 뭐 올리고, 보유세에 대한 문제도 지금 나와서 보유세도 올리겠다. 보유세를 어떻게 올리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누죠. 이제 종합, 이제 그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그 다음에 그 종합 토지에 대한 세금이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되게, 세금이 30만원 내다 50만원 올랐어, 20만원 올라도 내가 뭐 이게 몇 억이 올랐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 조세 제도상 이 종부세나 재산세가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랑 그 재산세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 모든 세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의료보험, 그 다음에 건강보험,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모든 세금이 다 뻥뻥뻥 튀면 세금은 저희가 대부분 이제 환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 세금이 종부세랑 그 다음에 재산세가 200만 원이 올랐다. 그러면 나머지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따라서 오르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세금이 한 500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일반인들이 이게 분기별로 내는데 이게 감당이 아마 되게 연봉 1억이라도 힘들 거예요. 연봉 1억이라도 보통 한 650에서 700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씩 세금을 그렇게 내야 된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되게 힘들어지죠. 그리고 종부세나 이런 건 그렇지만 6개월에 한 번이지만 매달 내는 거 있죠. 의료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뭐 이런 것들 4대 보험이 다 올라가 버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조세 정책을 건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뭐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한번 내다 보면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조세 정책이에요. 우리 그 종부세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땅이나 보유세에 관한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세 저항이 커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막 소송도 불사하겠다.
그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되게 의외적으로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요새 너무 심해서 힘들죠. 요런 것들을 어떻게 개입하느냐 요새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장에 총체적으로 지금 정부에 대한 모든 규제 방안들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보유세 올리지,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올리겠다 그랬지, 그 다음에 대출 안 되게 막아놨죠. 이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라는 규제는 다 해놨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의 완전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정부 내에서 나온 모든 부동산 정책을 보시면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개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토지 이용 규제와 도시개발. 그 토시 이용 규제는 어떨 때 하느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지역지구제 조닝 단위 계획이죠. 그래서 뭐 용도 지역 지구를 딱 지정해 버리면 거기에서 그 용도 외에 건축물을 만들지 못하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딱 정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규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가가 지니는 입지적 고정성, 위치의 유일성 등의 특성에 바라는 경우 토지의 외부 효과에 의해서 문제 해결. 이건 뭐를 예를 두시면 될까요? 쉽게 여기를 만약에 중심 시가지를 옮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뭘까요, 여러분? 버스 정류장으로 옮겨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을 뭐 일방통행으로 바꾼다든지 교통의 흐름을 어렵게 하면 그쪽 지역이 점점점 쇠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토지를 이제 중심 시가지에서 그러면 점점점 딴 데로 빠져나가겠죠. 뭐 신도시나 이쪽으로. 그러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효과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의 불가역성. 지금 보시면 요번에 좀 나타난 현상 중에 부산의 지하차도 침수돼서 사람이 죽었죠. 그런 지역들은 늘 침수가 돼요. 이게 자연 환경적으로 그렇게 좀 지대가 낮은 지역이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지가가 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대신 앞에 해변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좀 얘기가 틀려요. 그거는 이제 조망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유지는 되겠지만, 태풍이 분다거나 뭐 부산의 LCT 같은 경우 뭐 태풍 한번 오면 난리가 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날씨가 좋을 때는 좋았는데 이게 뭐 답이 없는 것. 여기 지연 환경이라고 돼 있네요. 자연 환경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이용 규제와 도시개발. 그 개발 행위 전에 도시개발의 용도, 강도는 밀도를 얘기해요. 개발 시점, 기반 시설, 공공시설 설치 및 이에 따른 비용 분담 등에 관한 일련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도시개발에 따른 부의 외부 효과를 방지하고 정의 외부 효과를 창출해서 적정 규모의 보존 용지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자, 이게 보통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모든 아파트를 건축할 때 뭐가 하나씩 따라가죠? 보통 거기에는 뭐 주민센터나 아니면 단지가 좀 되게 클 경우에는 이제 그 옛날에는 파출소라 그랬는데 요새는 그 지구대라 그러나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건축비와 이런 것들을 분담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안산 주공 3단지인가? 거기 재개발할 때 보시면 그 뒤로 한 차선 이제 왕복 2차선 2차선이었는데 뒤로 이제 셋백을 한다 그러죠. 뒤로 새로 재건축을 하면서 뒤로 물려가지고 도로 부지를 하나 내놓고 그 옆에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폭을 되게 크게 해놨죠.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이제 길에 대한 분담금 이런 것들은 니네가 거기에 그 정도 용량의 5층짜리 건물에서 뭐 한 20층짜리 건물로 올릴 때 거기에 대한 그 교통 분담에 관한 밀도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서 니네는 도로를 내놓지 않으면 이런 거는 허가를 안 내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뭐 도로를 확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인도를 보통 그런 식으로 할 땐 좀 더 넓게 잡아놔요. 왜? 만약에 도로가 좀 더 필요할 때는 인도를 줄여서 도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도로와 인도를 뭐 도로는 한 차선이고 인도를 좀 더 넓은 비중으로 잡아놨다가 필요시에 인도를 좀 줄이는 방안, 요런 식으로 비용 분담을 내주고, 그럴 때 보존 용지라는 거는 인도 좀 크게 잡은 것 중에 일부가 보존 용지가 되겠죠. 그래서 줄여서 뭐 이렇게 나중에 대비해서 좀 더 늘려준다던가. 그리고 여러분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시면 그 자동차 전용 도로 뭐 강변북로 이런 데 말고 뭐 좀 고속도로나 이런 데를 분당이나 용인 가는 이런 고속도로를 보면 그 옆이 좀 비어 있는 데가 많을 거예요. 녹지로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고 이런 데도 있고. 그런 데가 왜 그렇게 나무를 심어 놨냐, 앞으로 만약에 그 뒤쪽으로 도로 용량에 부하가 걸릴 때 거기를 밀고 도로화 시키겠다. 그리고 철도도 마찬가지죠. 철도 옆으로 보면 항상 땅이 좀 여분이 되게 많죠. 그건 철도에 부하가 걸리면 그 철도 차선을 하나 더 놓겠다. 이런 방식으로 보존 용지를 확보를 해두는 거예요. 미리 쓸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해 두는 것이죠.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가 도시개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타 지역에서 개발을 촉진하는 양면성이 있죠. 예를 들면 풍선 효과라 그러죠. 강남을 억제했더니 어디가 떠요? 이제 과천, 막 수원 이런 데가 올라가는데 다시 거기를 누르니까 또 그 위쪽으로 강북 쪽으로 올라가서 막 또 뜨기 시작하죠. 양평. 그러니까 개발을 억제하고 뭔가를 계속하면 풍선 효과라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효과들이 있어요. 그런 게 그 풍선 효과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토지 이용 규제와 도시개발, 그 공공 참여의
공공 참여에 의해서 도시 개발이 일어날 때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소규모의 부정 필지들을 건축 기반 시설 설치가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형화된 형태로 필지 구획을 재조정해서 대형 필지로 합병하는 과정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원의 그 땅들을 필지들을 다 하나로 조합이 다 그거를 위탁을 받아서 한꺼번에 그 조합원 그 조합 이름으로 해서 하나의 대출 형태를 만들어서 그 땅을 조합이 그 만드는 형 이제 조합이 그 가지고 있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분할적으로 개발이 일어나고 거기 있는 조합원들이 들어와서 살 때는 등기를 다시 해주는 거죠. 분할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도시의 기반 시설과 공공 시설의 설치와 공급이 문제가 되죠. 도시 개발을 할 때는. 그래서 지금 오늘 뉴스에도 나왔죠. 과천 우리는 더 이상 원치 않는다. 그 개발을 원치 않는다. 반대를 2만 명이 시민들이 해서 반대 의견서를 냈다 그러죠. 택지를 그만 공급하겠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안 그래도 지금 밀리고 있는데 더 밀리니까 문제가 되죠. 그 양재나 이쪽을 통해서 나가는 거와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상공구, 상공구라 그러면 잘 모르실 거예요. 도로 번호예요. 309번 도로를 타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 어디냐, 예술의 전당 쪽으로 우면산 터널을 통해서 나가는 요 방향 3개의 길뿐이 없는데 지금 거의 과부하가 걸려 있죠. 그리고 강남으로 가는 도시 내부 순환도를 뚫어놨는데 거기도 지금 꽤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쪽으로 진출로가 나오는 바람에 그쪽 지역이 되게 많이 밀려요. 과천 바깥쪽 지역으로 도시를 진입하려면.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으니 설치를 반대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기 상계동 지역에는 거기도 지금 그 골프장 거기 반대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안 그래도 미어 터지는데 더 이상 뭐 도시 기반 시설 없이는 개발을 반대한다.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또는 공업단지 조성 등에 직접 참여. 이게 뭐 말하면 우리가 어떤 방식이죠? 택지 개발, 주택 공급이나 직접 참여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니네가 개발을 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조합 설립이나 이런 게 안 되면 못 만들어. 그러면 조합원들이 직접 다 참여를 해서 위탁을 하고 조합 설립을 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인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물론 이해 안 가는 것도 좀 있겠지만 뒤쪽으로 가면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번에는 단어 대신 아까 강남 그 4분 30초 정도 될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고 그 소감을 한 2줄 정도 적어 주시면 돼요. 네. 그 전에 학번하고
이름 적어주시고 이름 한번 적어주시고 그 뒤에 2줄 정도 아니 한 줄 정도라도 본인이 느낀 소감을 꼭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